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기차 안에서의 한 사건에 대한 회고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잣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지은입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40일간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을 기차를 탔습니다. 이 기차는 6시간 넘게 달려야 하는 장거리 노선이었죠. 저는 한 달 전부터 예매 사이트를 지키며 겨우 아래칸 침대 표 한 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여행 가방을 끌고 제 자리를 찾아 칸에 들어섰을 때 기차 안은 아직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침대 아래 공간에 밀어넣고 배낭에서 작은 담요를 꺼내 침대 위에 깔았습니다.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창가 자리에 앉았죠. 창밖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여행 가방을 끄는 이들, 가족과 친구들을 배웅하는 이들, 가족과 친구들을 배웅하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집에서 지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를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몸이 한결 통통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새 학기에는 전공 수업도 만만치 않고 중요한 인턴십 자리도 찾아야 해서 살짝 부담감도 있었지만 기숙사 친구들 3명을 만날 생각에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저녁에 다 같이 학교 그 정말 맛있는 떡볶이집에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였는데 아이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였고 머리를 양 갈래로 닦고 동그란 눈으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짐을 정리한 후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배낭을 메고 아이를 댈까봐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맞은편 침대에도 사람이다. 그는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 후 중간 칸 침대로 올라가 휴대폰을 꺼내 이어폰을 끼더니 아마도 기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낼 생각인 듯 했습니다. 기차 안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져 갔고 복도에는 승객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간식과 식사를 파는 승무원들의 카트도 지나다녔습니다. 땅콩, 해바라기씨, 생수, 맥주, 음료수, 탈보죽 하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기차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소리였고 듣기만 해도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전공 서적을 꺼내 기차 안에서 몇 페이지라도 더 읽을 생각이었는데 몇 장 넘기지 않아 다리가 저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작년 여름 산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다쳤던 곳인데 이제 다 나았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위칸 침대에 누우면 오르내릴 때 더욱 힘들어서 이번에 아래칸 침대표를 구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이어서 모두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설렘에 들뜬 사람, 여행을 떠나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 저는 그저 이 기차 여행이 아무 탈 없이 흘러가 학교에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동이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기차 칸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부부를 에워싸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바로 저를 공경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들어서자 기차 칸 안에 시끄럽던 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헐렁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옆에 있는 남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티가 크지 않았고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여러 개의 재킷을 입고 여러 개의 재킷을 입고 여러 개의 재킷을 입고 남자는 먼저 짐을 복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여자를 부축하여 복도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힌 후 다시 몸을 돌려 짐을 정리했습니다.
주변의 몇몇 친절한 승객들은 나서서 짐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떤 이는 임산부는 힘드니 조심해서 쉬세요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따뜻한 물 좀 드릴까요? 또 어떤 이는 따뜻한 물 좀 드릴까요? 여자는 웃으며 감사를 표했고, 임신 8개월이 넘었으며 남편골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와 있으면 누구나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이 조용히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지 채 2분도 되지 않아 누군가 제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 바로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지만 말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가씨, 잠깐 상의할 일이 있는데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어서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아가씨의 아래칸 침대를 저희 중간칸 침대와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어차피 아가씨는 젊고 움직임이 민첩하니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나오자마자 제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침대를 바꿔주는 것은 호의이고 바꾸지 않는 것은 호의이고 바꾸지 않는 것은 본분인데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침대를 바꿔주는 것이 걔가 침대를 바꿔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들렸습니다. 이 다리를 작년에 산에서 넘어뜨려 다쳤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오랫동안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래칸 침대표를 구한 겁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핑계가 아닙니다.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계단을 못 오릅니까? 제 아내 뱃속에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좀 이해의 뱃속에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려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예 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아내에게로 가더니 약간의 불만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저 아가씨한테 말했는데 안 바꿔준대. 자기 다리가 안 좋다고 핑계까지 대는군. 내가 보기엔 그냥 돕기 쉬운 것 같아. 원래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배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 제 침대 앞으로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불편해요. 배가 커서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는데 중간칸 침대가 너무 높아서 아이를 떨어뜨릴까봐 무서워요. 제발 좋은 마음으로 저희와 바꿔주세요. 차익을 조금 더 드려도 괜찮아요. 저는 붉어진 그녀의 눈가를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다리 통증을 생각하니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다. 어쩌면 상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이 아늑한 침대가 필요해요. 여자는 제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임산부인 제가 좀 편한 침대를 찾으려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젊은 사람이 좀 양보할 수는 없어요? 아가씨 다리가 아픈 게 제가 아기 가진 것보다 힘들 감정을 순식간에 자극했습니다. 그녀가 울고 소리치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고 모두들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듣기 거북했습니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앞으로 다가와 허리에 손을 얹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도대체 무슨 일이요? 임산부가 얼마나 힘든데 임신 8개월이나 됐는데 침대 좀 바꾸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젊은 사람이 중간칸 침대 좀 오른다고 죽기라도 해? 저분 제가 막다리 부상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좀 양보하시는데 설명하려는데 안경 쓴 중년 남자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아내 옆에 서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기름을 붓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게 얘기했는데도 안 바꿔주네요. 심지어 다리 부상을 핑계로 대는데 제가 보니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를 돕기 싫은 겁니다. 여자는 남자 품에 기대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저 아가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주변의 비난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양심이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으면서도 다 개밥해줬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제가 나중에 아기를 낳아보면 그때 가서야 그녀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비난의 소리들에 둘러싸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비난의 소리들에 둘러싸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제 무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핑계가 아닙니다. 제 무릎은 작년에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도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아늑한 침대표를 구한 겁니다. 말하면서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리자 무릎 위에 길고 선명한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꽃무늬 셔츠 아주머니는 제 흉터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건지. 맞아요. 상처가 무섭다고? 젊은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니 좀 참으면 다 나으니 좀 참으면 다 나았을 수도 있지. 설령 안 나았다고 해도 임산부가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임산부는 참을 수 없어요. 만약 넘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다른 승객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사리 분별도 없이 저를 비난하는 이들을 보며 서운하고 분노에 찼습니다. 제가 왜 정당한 권리를 지켰을 뿐인데 그들 입에서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비난의 소리 속에 묻혀버렸고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모두가 자신들의 편을 들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는데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요? 만약 안 바꾸면 오늘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모두가 보고 있는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안 무서워.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비난 때문에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비난 때문에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비난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나오자마자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도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모두가 당신이 양심 없다고 하는데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아. 주변의 비난 소리가 다시 쏟아져 들어왔고 꽃무늬 셔츠 아주머니는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아. 아주머니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소리쳤습니다. 교양 없는 것.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동정심이라곤 하나도 없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참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저는 몸을 뒤로 움츠려 침대 구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 소란을 들은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다른 승객들 휴식에 방해됩니다. 남자는 즉시 앞으로 나서서 승무원에게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승무원님,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는데 이 아가씨의 아늑한 침대와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죽어도 안 바꿔주고 다리 부상을 핑계로 대요. 저 아가씨가 어디 봐서 다리 다친 게로 대요. 중간 칸 침대 올라가다 아기 떨어뜨릴까가 무서워요. 제가 저 아가씨한테 부탁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승무원은 저를 바라보며 비교적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임산부를 좀 필요해 주실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지 말고 오랫동안 서 있지 말라고 오랫동안 일고 무릎의 흉터를 가리키며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아르칸 침대표를 구한 것도 다리 부상 때문이에요. 정말 바꿀 수 없어요. 승무원은 가까이 다가와 제 흉터를 살펴보고 제 무릎을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아파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승무원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아가씨의 다리는 분명히 다친 것 같습니다. 침대 교환은 자발적인 것이니 아가씨가 원치 않으면 저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승무원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 아내는 임산부인데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승무원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임산부가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의 다리 부상도 돌봐야 할 부분이고요. 한쪽만 배려한다고 다른 한쪽을 힘들들에게 할 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신 데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승객이 혹시 바꾸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승객이 혹시 바꾸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물어보니 아렉한 침대 승객들은 노인이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아무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돌아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손님들과 침대를 바꾸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하시다면 교대로 돌보시거나 제가 작은 의자를 찾아드릴 테니 임산부께서 복도에서 더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승무원이 자신들을 돕지 않자 더욱 안색이 어두워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노려본 후 여자를 부축하여 복도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승객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비난과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내녀라고 이기적이라고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구석에 기대어 오랫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서는 은은한 통증이 올라왔고 마음은 더욱 서럽고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룸메이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제가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화면 너머에서 저를 위로해 줄 뿐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침대를 비웠다가 또다시 그들에게 트집 잡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부부가 시시때때로 저를 이쪽으로 흘겨보며 원망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원망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일단 타협하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이런 억울함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창밖 풍경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차 안의 소라는 점차 가라앉았지만 그 억압적인 분위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대 구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함은 도저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목이 마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물 한 잔을 받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그 부부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플라스틱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 여자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시야 한쪽으로 여자가 물건을 받아든 후 재빨리 포장을 뜯어 입에 넣는 받아든 후 재빨리 포장을 뜯어든 후 그녀가 먹는 것은 임산부에게 좋다는 영양제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막대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 넘은 임산부가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것을 먹을 수 있지?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도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물을 다 받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놓인 짐들을 재빨리 피해 기차 칸 연결 통로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걸을 때도
남자의 부축을 받아야 했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이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민첩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넘은 임산부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후기 임산부는 배가 커져서 무게중심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매우 느려지는 법인데 하물며 이렇게 민첩하게 장애물을 피하며 움직이다니요.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가 식당 칸으로 밥을 사러 갔고 여자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배낭에서 감자칩 한 봉지를 꺼내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서도 시시때때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몸이 불편해서 중간 칸 침대로 올라가다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울먹였는데 지금은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아이스크림과 감자칩 같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이렇게 민첩하다니. 설마 그녀가 그동안 보여줬던 연약한 모습이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시야 한쪽으로 계속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남자가 밥을 사서 돌아오자 여자는 즉시 감자칩을 내려놓고 다시 그 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남자의 품에 기대어 피곤하다며 잠시 기대고 싶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안쓰러 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부러 불쌍한 척하며 임산부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저에게 도덕적 강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를 비난했던 승객들은 모두 그들에게 속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진실을 알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다리 부상을 설명했을 때도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다리 부상을 설명했을 때도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그들이 불쌍한 척 연기한다고 말하면 돼. 저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그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연기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참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열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저에게 이렇게 큰 억울함을 안겨줬으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1시간여가 더 지나 낮잠 시간이 되자 기차 칸 승객들 대부분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도 자신들의 중간 칸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먼저 침대로 올라간 후 손을 뻗어 여자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또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양손으로 사다리를 잡더니 매우 가볍게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보여줬던 힘든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두 사람 모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기차에서 내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부부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오히려 제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 전에 억울함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돌파구를 찾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전처럼 침대 구석에 움츠려 있지 않고 몸을 바로 세우고 배낭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시야 한쪽으로 계속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낮잠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기차 칸 안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부부도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자는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다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배를 잡고 천천히 의자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남자는 옆에서 분주하게 물을 따라주며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동정심으로 가득했고 여자도 그에 맞춰 눈물 몇 방울을 흘리며 여전히 몸이 불편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침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분명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싸온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어이 먹었을 때 옆 침대 승객인 아저씨 한 분이 갑자기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 아저씨는 기차에 오르면서부터 계속 조용히 눈을 감고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까 다툼이 있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눈짓을 하더니 자신의 입을 가리키고 기차 칸 연결 통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저에게 그와 함께 기차 칸 연결 통로로 가서 이야기할 통로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차 칸 연결 통로에 도착하자 아저씨는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이쪽을 주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목소리를 낮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알기로는 아가씨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의 말이 나오자마자 제 마음은 순식간에 따뜻해졌고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이 소동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말해줄게요. 제가 이 부부를 다른 기차에서 2번 봤어요. 매번 이래요. 여자가 임신한 척하고 남자는 젊은 사람들한테 침대 바꿔달라고 하죠. 저는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이에요? 그들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진짜지. 내가 아가씨를 속이니가 있겠어?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서였는데 그들이 한 젊은이에게 침대를 바꿔달릴 기차에서였는데 그 젊은이가 마음이 약해서 그들과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보니 그 여자분이 기차 칸 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움직임이 아주 민첩해서 전혀 임산부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2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 달 전에 제가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였는데 또 그들을 탔어요. 결국 그들을 만났어요. 결국 그 아가씨는 안 났어요. 이번에는 한 아가씨에게 침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동의하지 않자 오늘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아저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남의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가씨가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걸 보니 아가씨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저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의 의문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상습범이었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수법으로 도덕적 강요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래칸 침대를 차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이걸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을 거예요.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들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악질적이에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거죠. 아가씨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참, 제가 아까 그 여자분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봤어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제 마음속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혼자만 눈치챈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예전부터 그들의 악행을 본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앉았고 마음속 계획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기차 칸 안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행동해. 침대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그전처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저씨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미 이 부부가 상습범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고 제가 억울함을 당하도록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모음 모드로 설정하고 그 부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휴대폰을 꺼내 휴대폰 카메라를 그들 쪽으로 향하게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연약한 척하며 하지만 승객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는 재빨리 남자와 의기양양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장면이 마침 제 영상에 담겼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 모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비록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고 기차 방송에서는 도착 안내가 나왔습니다. 15분 후면 제가 내릴 도시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담요를 접고 배낭을 정리하여 옆에 두었습니다. 기차가 멈추면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부부는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더니 남자는 즉시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여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좀 조용해지겠네. 어떤 사람들은 종말해지겠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없어서 임산부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아. 그래, 젊은 나이에 동정심이라곤 하나도 없어. 나중에 자기가 손해볼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다행이다. 이제 내리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 길 내내 편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전처럼 억울한 마음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지금 그들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기차에서 내린 후 저는 배낭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침대에 엎드려 빠르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는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강지은입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 작년에 오른쪽 다리를 골절당해 의사 선생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아래칸 침대표를 구했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 8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침대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다리 부상 때문에 거절하자 그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도덕적 강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분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중간 칸 침대로 오르내리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으며 아이스크림과 감자칩 등 임신 중 부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옆 침대 아저씨가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상습범이며 이전의 기차 안에서 같은 수법이며 이전의 기차 안에서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래칸 침대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연락처와 학교 이름, 글을 다 쓴 후 저는 쪽지를 2번 접어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쪽지를 남기기로 선택한 것은 지금 제가 직접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변명할 것이고 주변 승객들도 저를 믿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쪽지를 남겨 청소원이 침대를 정리할 때 발견하고 쪽지의 내용이 퍼져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배낭과 여행 가방을 들고 그 부부와 주변 승객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당당하게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갔네.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기차에서 내렸지만 이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남긴 쪽지는 기차 칸 안에서 폭탄은 기차, 탄 안에서 폭탄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차역을 나서 익숙한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시자 마음속의 답답함이 순식간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룸메이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학교 근처에 도착했어. 저녁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제가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는 다시 출발하여 다음 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칸 안의 승객들은 제가 떠나자 수군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 부부의 얼굴에 있던 원망스러운 표정도 많이 사라졌고 그 대신 목적을 달성한 후에 편안함이 자리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어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옆 승객에게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 양심 없는 아가씨를 쫓아냈으니 이제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이제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그 전에 저를 비난했던 꽃무늬 셔츠 아주머니는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런저는 사람들은 좀 혼나봐야 새삽니다. 맞아요. 그 동작은 의도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또다시 30분 정도 지나 기차가 한 역에 도착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내리고 몇몇 새로운 승객들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은 청소원들을 조직하여 기차 칸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침대를 담당한 청소 아주머니는 깨끗한 베개 커버를 들고 다가와 베개를 들어 교체하려 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허리를 굽혀 쪽지를 주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쪽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평온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미간이 찌푸려졌고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짐을 놓으러 올라오던 한 승객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청소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아가씨를 다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 승객은 쪽지를 받아들고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다 읽은 후 그의 눈도 휘둥그레지더니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 임신한 척 연기했던 거라고? 게다가 이런 수법으로 여러 번 남의 아늑한 침대를 차지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 순식간에 주변 승객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모두들 모여들어 쪽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쪽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기차 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전에 저를 비난했던 승객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놀람으로 다시 죄책감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꽃무늬 셔츠 아주머니는 쪽지를 받아들고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 읽은 후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더니 입으로는 이게 정말이야? 우리가 그 전에 그 아가씨를 다 오해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전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최영수 아저씨가 나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부를 다른 기차에서 2번 봤는데 매번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침대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방금 저도 이 여자분이 중간칸 침대로 올라갈 때 움직임이 아주 민첩해서 전혀 임신 8개월 된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몰래 아이스크림과 감자칩을 먹는 것도 봤고요. 전혀 진심으로 단여 부부에게로 향했고 눈빛에는 감자칩을 먹는 것도 봤고요. 전혀 진심으로 대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을 비난했던 꽃무늬 셔츠 아주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직접 그들 앞으로 걸어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희 둘이 감히 우리를 속여? 우리가 착한 마음에 너희를 동정했는데 결국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어. 그 부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는 즉시 일어나 사람들에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쪽지에 헛소리 쓰여 있는 거 믿지 마세요. 이건 그 아가씨가 일부러 저희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정말 임신 8개월이 넘었어요. 어떻게 연기할 수 있겠어요? 여자도 이어서 울기 시작하며 계속 불쌍한 척하려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어요. 이건 다 그 아가씨의 음모예요. 저희에게 복수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승객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아까 청소 아주머니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전까지 당신은 의기양양했는데 전혀 임신해서
불편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정말 임신 8개월이 넘었다면 어떻게 감히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는 아이스크림은커녕 조금이라도 찬물도 못 마셨어요. 당신은 완전히 연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부부를 비난했고 그들의 변명은 창백하고 무력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인 듯했습니다. 기차 칸 안의 비난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부부는 중간에 둘러싸여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억지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승객들의 질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의 울음을 가식적인 연기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우는 척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눈물은 수돗물보다 더 가짜 같아서 보기 역겨워요. 여자는 그 말에 울음을 또 멈추었고 얼굴의 표정은 당황추었고 그 전에 그들을 두둔했던 꽃무늬 셔츠 아주머니는 마음속으로 더욱 미안해하며 이 부부를 사기꾼이라고 욕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 전에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말해서 그 아가씨를 오해했어. 그 아이도 힘들었을 텐데 다리도 다쳤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욕을 먹었으니 얼마나 억울했으니 그 전에 저를 비난했던 다른 승객들도 모두 자신들의 죄책감을 비난했던 다른 승객들도 모두 자신들의 죄책감을 비난했던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그 아가씨도 참 강단이 있네.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욕을 먹으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으니 나 같으면 아마 벌써 울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저를 위해 증언해 주었던 최영수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늦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오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기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속이고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의 침대를 차지했으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아저씨의 말은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즉시 말했습니다. 맞아요. 승무원을 찾아가서 승무원이 처리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그 부부를 에워싸고 승무원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그 부부를 향했습니다. 기차 칸을 숨이던 승무원은 이 소란을 씁니다. 승무원님, 이거 좀 보세요. 이 부부는 사기꾼이에요. 그들은 전혀 임신한 게 아니었고 그냥 연기해서 우리 동정심을 속이고 남의 아래 칸 침대를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 아가씨는 다리가 다쳐서 침대를 안 바꿨는데 우리가 그 아가씨를 오해해서 너무 심하게 욕했어요. 승무원은 쪽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부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쪽지에 쓰여 있는 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당신들은 일부러 임신한 척해서 침대를 바꿔달라고 속인 겁니까? 남자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승무원님, 저희는 연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그 아가씨가 저희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 아가씨는 앙심을 품고 일부러 저희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승무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자분이 임신 8개월이 넘었다고 했는데 산부인과 검진 기록이나 신분증 정보가 있습니까? 확인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그 부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더욱 창백해졌고 시선을 피하며 승무원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검진 기록은 저희가 깜빡했어요. 신분증은 보여드릴 수 있지만 확인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의 이런 불안한 모습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불안한 모습은 모두에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허위 신분을 이용하여 승객들을 속인 혐의가 있으며 이미 기착한 질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말하면서 승무원은 무전기를 꺼내 열차장에게 연락했고 그 부부의 신분증 정보를 알리며 열차장에게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부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그 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차 칸안의 승객들도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 때 열차장이 무전기를 통해 승무원에게 회신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자분은 전혀 임신 기록이 없으며 이 부부는 이전에 여러 차례 기차 안에서 허위 신분으로 승객들을 속인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차 칸안은 순식간에 분노에 참일까? 확인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차 칸안은 순식간에 분노에 찬 외참 외침으로 폭발했습니다. 영무심해. 반드시 엄벌해야 해. 그 부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승무원과 몇몇 친절한 승객들이 그들을 부축하여 열차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승객들의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저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저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아가씨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우리가 다 오해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저는 학교에 돌아온 후 룸메이트들과 뜨거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기차 안에서의 불쾌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화를 참지 못하며 그 부부가 양심 없다고 했고 제가 그때 바로 그들을 지적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비록 마음속에 아직 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아직입니다. 비록 마음속에 아직 이때에 오르는 벌편함이 남아있었지만 룸메이트들과 함께 있으니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온화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은 학생 맞으신가요? 저는 오늘 강지은 학생이 타셨던 기차의 열차장입니다. 제 성은 주입니다. 열차장이라는 세 글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뭔가 덜컥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 열차장님, 안녕하세요. 강지은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오늘 기차 안에서 저희가 제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해서 강지은 학생이 그렇게 큰 억울함을 당하고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오해를 받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열차장의 사과를 듣자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눈물이 킹 돌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차장님.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열차장님도 그때 최선을 다해 조절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임신한 게 아니었고 상습적으로 기차 안에서 이런 수법으로 승객들을 속여 아래칸 침대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미 몇몇 승객들이 저희에게 비슷한 상황을 제보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 열차장은 저에게 후속 처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부부를 철도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8번의 기차에서 유사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6명의 승객의 아래칸 침대를 성공적으로 차지했습니다. 그중 4명은 강지은 학생과 같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미 허위 신분을 이용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철도경찰대에서는 그들에게 행정구류 10일, 벌금 2억만 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순식간에 안도감으로 가득 찼고 억울했던 마음이 어떤 기차표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주 열차장은 또 말했습니다. 주 열차장은
또 말했습니다. 저희 철도청에서는 그들의 정보를 탑습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속았던 몇몇 승객들에게도 저희가 연락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드렸고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차 칸 안에서 강지은 학생을 비난했던 승객들은 진실을 알고 나서 모두 매우 죄송해하며 저희에게 강지은 학생이라했던 저희에게 강지은 학생입니다. 저희에게 강지은 학생께 사과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꽃무늬 셔츠 아주머니는 직접 미안하다고 말씀께 직접 미안하다고 말씀니다. 저도 그들이 그때 그 부부에게 속았던 것을 이해합니다. 주 열차장이 말했습니다. 강지은 학생은 정말 현명하고 좋은 학생입니다. 저희의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 저희 철도청에서 강지은 학생께 기념품과 5억만 원 상당의 KTX 열차 이용권을 보내드렸습니다. 기념품과 5억만 원 상당의 KTX 열차 이용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강지은 학생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강지은 학생이 원하신다면 또한 강지은 학생이요 강지민 학생이 학교에 표창장을 보내서 5에서 기념품과 이용권은 받을 수 없어요. 표창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제 정당한 권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주 열차장은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룸메이트들이 모두 몰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열차장이 말한 내용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고 꿈속에서도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사흘 후 저는 철도청에서 보낸 철도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철도 안전수칙 책자와 주 열차장이 직접 쓴 사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이 담겨 있었고 저를 지혜롭고 사려 깊으며 원칙을 지키는 젊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잘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겪은 후 저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동시에 저는 선에는 선의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의 보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으로 자신을 위장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여행 중 비슷한 침대 교환 요청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강요에 휩쓸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게시물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누리꾼들이 제가 잘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었으며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저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나쁜 사람들의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